2분 50초. 오늘 오케이 잘라낼게요. 아 저장하고 이거 채팅 남아요 기록에. 원래 이 부분 잘릴 거긴 한데 50분 되면은 천천히 얘기할게요. 오십 분 되면 천천히 시험에 대한 부분들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올릴게요. 올리지 않을 이유는 딱히 없으니까. 그래도 궁금한 거 없나요? 원희님?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메시지 취소된 것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도 볼 수 있어요. 채팅내요. 나 다른 분들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일단 뭐 8시 돼도 일단은 천천히 말할게요. 제가 시험을 잠시만요. 화면이 꺼졌어. 아이패드 화면이 꺼져가지고 잠깐만 공유 좀 다시 할게요. 오케이. 안녕. 리트뷰 캐스트. 오케이. 됐습니다. 테스트 됐고 그 다음에 외부로 다시 돌아와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DEA. 저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봤고요.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패스. 아마 점수는 한 800 몇 점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800 좀 여유 있게 통과를 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엔 다른 자격증들도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AWS 서비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쉬웠던 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도 조금 쉬웠다. 예. 실제로 공부할 부분은 정말로 이 데이터 엔지니어에서만 이제 그 나오는 개념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분석 부분이 완전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확실하게 챙겨가면은 사실 엄청나게 준비할 부분들은 그 이 데이터 분석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한 거는 크게 없다. 나머지 부분들이랑 같이 결합되는 부분들이 거의 그 나머지 절반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래서 그런 영역들도 충분히 알고 시험에 임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실제로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랑 이 분석을 제외하고는 아마 조금 간략하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보시려고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보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립니다. 사실 잘 모르시면은 시험에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조금 개념적으로 헷갈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어. 절대로 그냥 이 단일적인, 그러니까 AWS를 아예 모른다는 가정으로 했을 때에는 사실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예, 조금 어느 정도의 솔루션 아키텍트나 어느 정도의 그 데벨로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 때에는 쉽지, 그 정도의 경험이 없으면 그 정도의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다면은, 머신러닝도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세이지 메이커 그거밖에 없었던 거라 실제로 나왔던 부분들은 이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나 뭐 파이어 홀스나, 예, 아테나, 그리고 뭐 AWS 그룹, 예, 데이터 브루, 이런 걸 어떤 상황에서 뭘 쓰는지, 예, 오픈 서치나 퀵 사이트 이런 것들도 나왔긴 했는데 메인은 거의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 키네시스 관련된 것들이랑 뭐 MSK, EMR, 데이터 이 분석에 대한 플랫폼, ETL에 관한 플랫폼 자체를,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용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예. 그리고 그 주변에서,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 서비스들 말고 그 기본적으로 주어진 AWS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입마시긴 하셔야 된다. 이 챌린지가 8월까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급하게 생각하시진 않고 조금 여유 있게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시험은 AWS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페셔널을 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시험 날짜는 7월 28일 날 볼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뭐 나중에 미룰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엔지니어에 관한 스터디가 어느 정도 끝나게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은, 어, 이 AWS 클라우드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뤄보고 싶어요. 예, 그런 부분들, 뭐 실제로 여기서 지금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못 다뤘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아마 그거를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좀 제대로, 그리고 지금 했던 내용들이 중복이 될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이 데이터 엔지니어랑은 조금 별개로 완전히. 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스터디 영역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AWS 서티피케이션이 이제 8월에 이 AI 프랙티셔너랑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이 두 부분이 새로 생겨요. 어소시에이트가. 예. 어소시에이트랑 프랙티셔너 부분이 하나가 생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 데이터 엔지니어 어소시에이트가 나왔으니까 뭐 데이터 엔지니어에 관한 프로페셔널이 나오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AWS 쪽에서는 조금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WS에서 요구를 하는 클라우드 엔지니어에 대한 커리큘럼이 뭐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가장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뭐 시스옵스나 운영을 하거나 아니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솔루션 아키텍트 설계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솔루션 아키텍트 프로페셔널이나 데브옵스 엔지니어 프로페셔널 해서 그 설계나 운영 쪽으로 프로페셔널한 자격증을 따는 거. 예. 이런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킹이나 시큐리티, 여기 머신러닝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또 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데이터 어널리틱스, 그다음에 그 SAP에 관한 AWS 온 SAP까지 있었는데 그건 싹 다 없애고 그냥 머신러닝, 네트워킹, 시큐리티만 남겨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AI 프랙티셔너를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그리고 스페셜리티인 머신러닝으로 이어지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링보다는 좀 더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예.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에 조금 초점이 맞춰진 이 커리큘럼을 조금 어느 정도 설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성 AI, 그러니까 챗GPT나 뭐 클로드나 뭐 왓슨이나 이런 생성 AI, LLM을 통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사실 따야 될 자격증이 너무 늘어난 것 같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아키텍트 프로페셔널 따면은 나머지 스페셜리티를 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추가된 자격증을 따든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얘기는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8시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조금 들어와 줬으면은 좋겠네요. 실제로 공부에 참가할 분들이 들어와 줘야 좀 진행하기가 좀 편한데, 저 혼자 막 이렇게 딱 진행을 하면은 중간에 들어온 분들은 뭐라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애매하네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라도 있으신가요? 실시간 채팅 모든 채팅이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누가 들어오셨지? 잠시만요. 왜 나밖에 안 보이지? 참가자가 저밖에 없는데 뭐지? 들어오셨으면 한번 채팅 한번 남겨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네요. 어느 정도 이제 8시 되니까 다 들어오시네요. 예. 일단 한 10분 정도가 간단하게 저 데이터 엔지니어 합격한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합격한 거, 잠시만요. 좀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 합격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새로 추가되는 이 서티피케이션에 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데이터 엔지니어랑 관련 있는 자격이고, 실제 AWS가 바라는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궁금하시면은 라이브 이거 끝나면은 동영상에 남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 조금 다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뭐 처음 부분은 거의 말을 안 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따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방영 다시 보기가 남아도 그 부분은 편집 안 하고 남길 거니까 나중에 봐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2분 더 들어와 주셨으니까 일단 이번에 진행할 AWS 컴퓨터에 관한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안 보이면은 말씀해 주세요. 아이패드 화면인데. 예. 일단 화면은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거는 AWS의 컴퓨터 영역입니다. 컴퓨터 영역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는 EC2, 이게 가상 머신이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ECS, EKS, 그리고 서버리스, 뭐 파게이트나 람다 같은 서비스가 될 겁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따졌을 때 이 컴퓨터를 제공하는 영역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컨테이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서버리스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는 여기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용어를 좀 적어서 좀 분리를 했는데, 이 용어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크게 엄청나게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예. 실제로 그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예. 왜냐면 이게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잠시만요. 엔지니어링에서 여기 위에 있는 서비스들로 구성돼서 보통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굳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아니더라도, 예. 실제로 여기 있는 것들은 모든 부분에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클라우드가 다른 곳으로 변화한다고 해서도 그냥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면은 인프라 영역에서 또 쓰이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EC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말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상화. 가상화라는 거는 뭐냐면은, 가상 머신으로 만든다는 건데, 결국에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있는 컴퓨터의 리소스를 부분적으로 다른 OS를 입혀서 그 제공을 하는, 가상 머신으로, 하나의 머신으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인데, 그렇게 좀 어렵게 다가가면 조금 어려우니까, 큐브라는 영화 보셨으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이런 사각형의 방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그 VPC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공간을 구분 짓는 거라고. 그렇다면은 여기가 서브넷 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하나의 방, 하나의 큐브,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게 바로 이 EC2 가상머신입니다. 이 네모난 거는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요, 뭐 직사각형일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일 수도 있어요. 원형 9일 수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정해진 형태로 가상의 방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EC2 가상 머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방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뭘 넣을지는 이제 이걸 사용하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제 순대국밥집을 차리려고 합니다. 순대국밥집을 차리려고 여기에다가 뭐 주방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앉을 그 객석들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도 채워가지고, 뭐 요리도 채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채워가지고 이 순대국밥집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순대국밥집을 오픈했어요. 이 오픈을 하는 과정들이 이제 뭐 실제로 나오는 뭐 라우트 53이나 뭐 로드 밸런서나 뭐 실제로 저희가 저희가 컴퓨터 지금 저희가 실제로 개발할 때 하는 그 배포라는 게 바로 이 순대국밥집의 오픈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과정들은 있겠지만 이건 일단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순대국밥집을 오픈을 한다고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순대국밥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오겠죠. 손님이
매우 많이 들어와서 이게 포화가 여기 있는 이 순댓국밥집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상식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순댓국집이 너무 잘 되면 네. 바로 2호점이나 3호점을 내겠죠. 뭐 더 잘 되면은 4호점, 뭐 10호점, 뭐 100호점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방을 더 하나 만들 겁니다. 예. 그리고 더 잘 되면 더 방을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이런 식으로 더 만들어 나가는 것. 가게가 번성할 때 가게를 더 내는 것. 이게 바로 스케일 아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2호점을 낸다라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어요. 그냥 1호점을 확장하는 방법도 방법이긴 하겠죠. 1호점을 더 크게 만들면은 그것도 포화된 상태에서 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이거는 바로 스케일 업. 아마 이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하는 개념 그래요. 여튼 이 크기 자체를 크게 하는 거는 보통 수직적 확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크기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얘 하나의 크기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수직적 확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호점, 3호점을 낸다라는 거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수평적 확장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방을 아예 늘려버렸어요. 이 크기 자체를 늘려버렸을 때는 여기에도 이제 주방도 더 커질 거고 그 다음에 객석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 자재들이나 그런 것들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시 줄일 때 힘들겠죠. 왜냐면 이만큼 다시 맞는 규모로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스케일업, 그러니까 크기 자체를 늘리는 것 자체는 가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의 1호점으로서 운영을 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인 수 있어요. 하나로 운영을 하니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니까 그거 자체는 좀 편할 수 있어요. 다만 줄이고 늘리는 거에 대해서 유연성이 부족해지겠죠. 실제로. 그러면 2호점을 냈어요. 3호점을 냈어. 그래서 여기에 비슷한 크기의 주방에 비슷한 크기의 객석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7월 8월 돼서 순댓국밥이 뜨거운 음식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뜨거운 거 먹기 싫다고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가게 하나를 없애면 돼요. 뭐 두 개를 없애든지. 그래도 가게 하나를 없애더라도 나머지 두 가게는 돌아가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겠죠. 이 두 개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직적 확장이랑 수평적 확장이 있지만 유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평적 확장을 권장을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뭐 유연성 말고도 실제로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유지성이나 아니면 실제로 장애 대응 부분에서는
수평적 확장이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대응 같은 경우에도 이 크게 만든 이 방 가게 하나가 갑자기 테러가 나가지고 누가 갑자기 소동이 나가지고 가게를 못 열게 됐어요. 그랬을 때 매출의 손실이 매우 크겠죠. 근데 다른 곳에서 가게를 계속 열고 있으면은 그쪽의 매출은 여전히 유지되겠죠. 그쪽의 서비스는 계속 유지될 거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내는 이 순댓국밥 쪽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수직적 확장보다는 수평적 확장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지원을 하기 위해서 AWS에서는 오토 스케일링, 자동적으로 이 수평적 확장 축소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 자동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늘어난다고 치면은 올려줄 수 있도록, 예. 그런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은 수평적 확장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수직적 확장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긴 해요. 예. 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평적 확장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면 이렇게 가게를 내서 제가 순댓국집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객석이 꽉 찼는데 어떨 때는 이 객석의 절반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점은 전부 다 차요. 근데 2호점은 이 객석의 절반만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방의 크기는 가게의 크기는 똑같죠. 가게의 크기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 절반의 객석만 차지를 해요. 그러면 이 절반의 객석의 자리만큼은 유휴 공간으로 남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방의 크기만큼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 공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거는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은 이 크기만큼 줄이면 되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직적 확장은 한 번에 느리고 줄이는데 유연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뭐 주방의 크기를 늘린다든지 객석의 크기를 늘린다든지 그거를 바로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 관리 자체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내가 원할 때 이 크기로 만든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도 어렵지만 이 컴퓨터 세계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유휴 공간이 남는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컨테이너라는 개념입니다. 컨테이너는 뭐 실제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건 이 도커라는 개념인데,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저희가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화물을 옮길 때 쓰이는 컨테이너 아시죠? 예. 배에서 이제 화물을 운송할 때 쓰이는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의 박스를 바로 이제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으로 또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의 큰 가게의 크기는 변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에
내부적으로 컨테이너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는 주방이야.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컨테이너는 객실로 쓰는 거죠. 그 고객을 하는 손님을 맞는 객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리소스를 제어할 때 나는 여기는 주방으로 쓸 거고 여기는 객석으로 쓸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남는다고 쳤을 때 여기를 창고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예. 창고가 아니라 뭐 다른 어린이 놀이방으로 한다든지. 이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컨테이너라는 거를 씀으로써.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컨테이너로 함으로써 만약에 이 가게 하나가 뭔가에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게 된다면은 이 전체가 못 쓰게 되겠죠. 근데 컨테이너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주방 하나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이 객석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 컨테이너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주방 하나가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새로운 준비된 주방이라는 컨테이너를 갈아 끼우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방 하나만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 컨테이너라는 미리 준비된, 미리 주방이라고 세팅이 된, 객석이라고 세팅이 된, 뭐 놀이방으로 세팅이 된, 창고로 세팅이 된 이 컨테이너라는 것을 각각 필요할 때 필요한 컨테이너를 넣는, 예, 이 방에 필요한 컨테이너를 넣는 작업이 바로 이 컨테이너로 하는 운영인 겁니다. 근데 방금 컨테이너 설명드렸을 때 ECS랑 EKS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AWS에서는 이 AWS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서비스랑 이 쿠버네티스라는 오픈 소스를 활용한 그 컨테이너 서비스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 자체는 애초부터 이 EC2에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컨테이너라는 서비스 자체를 ECS나 EKS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EC2에서도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넣으면은 이 컨테이너 자체를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 ECS랑 그리고 이 EC2에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서비스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컨테이너를 제어하는 녀석이 있는 겁니다. 컨트롤. 예. ECS 같은 경우에는 AWS가 이 컨테이너들을 제어하는 클러스터를 제공하는 거고요. 뭐 클러스터는 하나의 뭐 논리적인 단위라고 하지만 그냥 편하게 하면은 그냥 하나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집합체의 그 뇌를 담당하는 게 바로 이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쿠버네티스의
컨트롤 플레인이 있고 컨테이너를 제공을 하는 거죠. 다만 EKS는 이 쿠버네티스라는 이 오픈소스의 개념이 들어간 몇 개의 자잘자잘한 서비스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격적인 비용도 차이가 납니다. 이 AWS랑 이 EKS랑 했을 때에 어느 가격의 차이가 나요. 둘 다 이 컨트롤 플레인, 그러니까 이 컨트롤하는 영역을 그 AWS 쪽에서 해주는 거는 동일하지만 EKS는 AWS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 더 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실제로 그 쓰이는 몇몇 가지들의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하는 비용을 실제로 EKS에서는 더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ECS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깊어지는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제어하는 서비스는 왜 넣느냐? 그러니까 방금 이 컨테이너를 여기가 이 주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이 필요한 객석이 필요할 때 객석을 넣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컨테이너 하나하나 자체가 다 격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체크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이 컨테이너가 한 5개, 10개면 상관이 없는데 한 100개, 200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컨테이너 하나하나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컨테이너들끼리의 통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방이라고 하면은 객석에 음식을 갖다 줘야 되죠. 그리고 뭐 객석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방으로 가거나 주방에서 창고의 자재들을 주방에서 꺼내놓는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격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통신, 그리고 여기에서의 생기는 문제들을 파악하는 거, 그게 컨테이너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확인하는 컨테이너를 따로 또 두는 거예요. 그게 이 ECS나 EKS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ECS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런 그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오프라인 아니고 저희 로컬 환경, 저희가 실제 저희 컴퓨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그 오픈소스 표준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크게 다루진 않겠지만 매우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쪽 인프라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로 운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을 하나 제공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랑 이 컨테이너로 제공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개념이 이제 남으실까요? 서버리스입니다. 이 서버리스 매우 핫한, 최근 들어서 매우 핫한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서버리스는 엄밀히 따지면은 서버리스가 아닙니다. 서버 있습니다. 있스. 예. 예. 서버리스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서버리스라고 하느냐? 이 서버리스의 리스의 개념은 제가 주체가 저희죠. 내가
서버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팝업 스토어 많이 봤죠? 예. 팝업 스토어가 뭐죠? 실제로 가게가 제공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대여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일정 기간만 저 여기 쓰겠습니다 하고 뭔가 파는 것들이 팝업 스토어죠. 서버리스도 그 개념입니다. 예. 실제로 그 가게들은 그 방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다만 저희는 이게 필요할 때만 여기에다가 뭔가 팔고 빠지고 팔고 빠지고 예.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서버리스라는 개념인 겁니다. 예. 미리 방이나 컨테이너는 아니겠지만 예. 물론 이쪽 안은 아마 컨테이너로 아마 제공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예. 여튼 이런 방들을 제가 이미 AWS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이 준비하고 있는 거를 저희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서버리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ECS나 EKS 또 이 서버리스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서버리스라는 개념은 이런 데 쓰이는 게 바로 파게이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방금 EC2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방을 하나 제공을 받아서 이 컨테이너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컨테이너 2개만 들어간 거예요.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갈 자리가 남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랬을 때 또 유휴리 수수가 발생하겠죠. 이만큼은 안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예 컨테이너만으로 운용을 하면 되잖아 라는 게 바로 이 파게이트인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는 거는 이 컨테이너 하나하나예요. 이 쓰는 것만 지불을 하면 됩니다. 다만 그래서 서버리스라는 부분도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컨테이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컨테이너에서 주방이라든지 객석이라든지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AWS가 운영하고 있는 큰 방에 이 자그마한 컨테이너를 올리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도 저희가 쓰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 방을 쓰지 않으니까 서버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컨테이너를 저희가 막 늘려간다고 해도 파게이트를 쓰면은 이 전체 AWS가 쓰고 있는 방의 크기는 저희가 알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도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저희는 그냥 이 컨테이너만 올리고 이 컨테이너를 컨트롤하는 EKS나 ECS의 컨트롤 플레인이 있겠죠. 얘네들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서버리스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람다 또 비슷한 개념이죠. 컨테이너는 아니지만 그냥 저희가 실제로 쓰는 코드, 뭐 아니면은 뭐 코드에 뭐 여러 가지 구성들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코드에 연계된 코드들, 그런 것들을 이 코드가 움직이는 시간만 바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PC방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친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가 당구장의 그 월세나 아니면 PC방의 월세나 그런 거를 지불하지 않잖아요. 저희는 단순히 그 PC방이나 당구장에서 그 책정하는 그 비용만 내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람다입니다. 예. 다른 서버리스 그 서비스들도 동일해요. 이 람다랑 이 파게이트 말고도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이 서버리스 개념들도 있는데, 어떤 서버리스 개념들이든 다 동일하게 이 개념을 가진 겁니다. AWS에서 운영을 하는 어떤 큰 방에서 그냥 저희는 쓸 만큼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그걸 정한 건 저희일 뿐이고, 실제로 그 이 방 자체를 운영을 하는 거는 AWS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장단점이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서버리스는 비쌉니다. 여기서 뭔가 의문 들 수 있어. 사람들이 서버리스는 싸다 그랬는데, 예. 왜 비싸다고 하는 거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서버리스를 쓰는 비용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그 자체 1대1 비교를 했을 때는 비싸다는 거예요. 다만 저희는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잖아요. 쓸 만큼만. 그러니까 이 방을 하나 써서 1시간에 100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 4분의 1만 써요. 4분의 1만 쓰는데 이 방 1시간을 내면은 100원이잖아요. 근데 이 4분의 1을 쓰는데 가격을 50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방 4분의 1을 1대1 비교를 하면은 더 비싸겠죠. 왜냐면 실제로 100원에 쓸 수 있는 거를 저는 200원에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만 제가 이 100원에 쓸 만한 공간을 4분의 1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원을 내고 쓰는 것보다 50원을 내고 쓰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버리스의 싸다라는 개념입니다. 예,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서버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예. 그래서 저희가 쭉 살펴봤어요. 이 전통적인 EC2 가상 머신을 제공을 하는 방식부터 컨테이너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까지. 네. 이걸로 클라우드의 절반 이상은 알았습니다. 네. 결국에 어떤 서비스를 쓰던 간에 이 EC2나 서버리스는 뭐 DB를 쓸 때도 나오고요. RDS. 기타 컴퓨터 리소스를 쓸 때 다 쓰입니다. 예. 그리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위에 돌아가는 컨테이너 서비스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면은 마찬가지로 쓰이고요. 예.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세부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더 관리를 더 잘할 것이고, 어떻게 확장할 것이고, 어떻게 가용성을 보장할 것이고, 예. 어떻게 시큐리티를 보장할 것이고, 어떻게 가버넌스를 보장할 것이고, 이런 수많은 가지들이 많아요. 결국에 그렇죠. 클라우드를 하나의 나무로 치자면은 이 줄기인 겁니다. 예. 하나의 컴퓨터라는 그 부분은 하나의 줄기이고, 줄기면 아래에 뿌리가 있을 거고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있을 거고 과일이 있겠죠. 여기에 어떤 가지를 치고 어떤 뿌리가 있고 어떤 과일을 열매를 맺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긴 나름이에요. 다만 이 줄기가 있어야 줄기에서 이어진 땅바닥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버텨주는 거는 이 컴퓨터 영역 EC2 그리고 컨테이너 이 서버리스로 이어지는 AWS 제공하는 이 컴퓨터 영역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걸로 맞추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하자면은 EC2 컨테이너 서버리스에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영역이 이제 AI 서비스나 이 생성 AI를 통해서 좀 더 이 가지를 치는 거나 이 안에 있는 뿌리의 관리를 좀 더 잘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아직 막 본격화된 건 아니라 가지고 예. 그렇게 예.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조금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봐도 돼요. 예. 기술적인 부분을 예. 많이 생략했기 때문에 아니면 따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없으면은 바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거의 어차피 다른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질문 없으시면은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 주에 할 것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짜잔. 다음 주에 할 거는 무엇이냐? 바로 이 데벨로퍼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 파이프라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약간 CI/CD 실제로 배포, 통합 관리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통합 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다룰 거긴 해요. 예. 근데 여기 부분을 또 추가해서 뭐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오토 스케일링이라든지 예. 조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끝낼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고생하셨습니다.